예, 계속해서 서울 도성의 형성. 우리 앞에 일부에서는 한양이 이제 천도, 서울이 되는 과정을 쭉 봤죠. 이제는 이제 한양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느냐. 서울 도성에 대한 형성인데요. 태조 3년에 한양 천도 결정하고 이듬해 태조 4년에 한양부를 한성부로 개칭한다. 고려 때 남경 그러다가 좀 격을 낮추기 위해서 한양 그러다가, 물론 이 한양이란 말은 신라 때 처음 정해졌다 그랬죠. 그러다가 다시 태조가 이제 천도 결정하고 한성부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서울의 공식 명칭은 한성부입니다. 근데 한양 많이 쓰지 않느냐? 예, 썼죠. 어찌 보면 우리 역사상 서울을 가장 이름 오랫동안 써왔던 것은 한양입니다. 신라 때도 그런 것처럼 조선 때도 한성부라 공식적으로 썼지만은 한양이라 많이 불렀죠. 공식 명칭은 한성부라는 게 서울시장을 조선 때는 한양판윤 안 그러고 한성판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성부가 공식 명칭입니다. 그 한성부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오부 50영, 그 도성 안에가 그렇고, 도성 밖에는 성저심리, 성 아래 심리, 도성 외곽 지역입니다. 이 성 아래 심리가 어디냐면 도성 바로 밖에 마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그런 쪽입니다. 요즘은 거기도 뭐 대단한 땅이지요. 그러면 뭐 강남 뭐 어떠냐? 강남은 서울도 아닙니다. 그 당시는 한강 아래쪽입니다. 이미 물론 백제 때는 거기가 서울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때는 아예 그냥 서울도 아닌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강남이 저렇게 개발된 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됐죠. 듣기로는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들판이었답니다. 심지어 서울교대 다니는 어떤 선배가 그러대요. 자기가 서울교대 지금 강남 중에서도 중심쯤인데 그 학교 다닐 때 비 오는 날은 장화 없이 학교도 못 갔답니다. 그런 들판입니다. 이때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딱 서울 강북 중에서도 도성 안과 도성 바로 옆에 있는 성저심리가 중심입니다. 이 한양 도시계획은 주산인 북한산 배경으로 경복궁을 안치고 동쪽에 창덕궁, 좌묘우사의 원칙에 따라 창덕궁 남쪽에 종묘, 경복궁 서남쪽에 사직했는데, 좌묘우사가 뭐냐면 주례,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은 풍수를 바탕으로 서울을 도읍을 정했지만은 실제 풍수를 바탕으로 정했다, 이건 공식적인 게 아니고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서울 도읍 정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심지어는 그러죠. 서울은 무학대사가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기록이 없습니다. 실제 공식적인 실록에는 무학대사 역할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륜이 계룡산이 아니다 하면서 정했던 무학산 아래 고기다 했을 때 무학대사도 고기라 그랬습니다. 지금 한양 땅을 한양 경복궁 자리 했을 때 무학대사는 반대했대요. 그것도 이제 좀 뒤로 들리는 얘기지만 오히려 저기는 좌청룡 우백호 뭐 동쪽 서쪽 그러는데 좌청룡에 속하는 낙산 그 자리가 좀 낮아서 조선 왕조는 후손이 드물 것이다, 그런 말 했다는데 그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왕심리 전설은 뭐냐? 무학대사가 서울 도읍을 찾다가 보니까 못 찾아 헤맬 때 여기서 심리만 더 가라 애들이 그러길래 갔더니 서울 자리다, 그 뻥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온 얘기입니다. 무학대사가 권한 게 아니고, 무학대사도 말씀드렸잖아요. 한양천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오히려 이성계 의지로, 태조 의지로 간 겁니다. 왜 그 자리에 됐나? 고려 때 남경 정하면서 옛날 궁궐터가 있었죠. 그 궁궐터는 누가 잡았냐? 그건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것도 전해 내려오는 말은 뭐 고려 풍속으로 원래 도선국 사니까 그 도선이 정했을 것이다, 이런 설만 내려온, 정확히 내려온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걸 중심으로 했는데 바로 풍수보다는 유교 원칙에 따라 좌묘우사 그럽니다. 주례, 주나라 초, 중국 역사 아시죠? 춘추전국 초기 주나라입니다. 한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 주나라 초기에 이제 예의에 관한 기록을 정리한 게 주례입니다. 주공이 정리했다, 뭐 그런 말을 하죠. 그 주례에 임금 천자는 남쪽을 향한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천자는 남면한다. 남쪽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왼쪽이 좌청룡인데 동쪽이죠. 오른쪽이 우백호인데 이건 서쪽이 되죠. 그래서 왼쪽에는 묘가 사당묘자입니다. 사당, 종묘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직단, 지금도 흔적 남아있죠.
그렇게 정한 거. 이게 다 유학의 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수를 바탕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겉으로 핑계고 실제는 그 정식으로 내세운 건 유학이라 그랬죠. 풍수를 왜 그렇게 핑계로 내세우느냐. 제가 풍수 전공한 교수님한테 참 재밌는 걸 들었습니다. 신라, 고려, 조선 계속 풍수 내려오는 건 좋은데 지금 오늘날에도 심지어는 민간인 집터, 묘터가 아니라 관청터, 도청터, 시청터 잡을 때도 풍수를 본답니다. 요즘 과학시대에 그걸 왜 보느냐. 참 그 교수님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해요. 마케팅의 일환이다. 그럼 뭔 소리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서 이게 명당이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 잘 되겠죠. 그처럼 도청, 시청 같은 관공서를 지면서 풍수가를 꼭 이름단 풍수가 이름을 빌린답니다. 전 직접 봤습니다. 어떤 신도시, 우리 서울에서 어느 도시를 하면 되면 알 것 같은 그 신도시 안내 책자에 그 풍수가 감수한 기록이 책자에 공식으로 있어요. 관공서, 관에서 만든 신도시 안내 책자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도청, 시청을 정하려면 서로 막 어디로 가자, 절로 가자 그러죠. 지금 광주, 전남도청이 광주 쪽에 있다가 목포 쪽으로 가는 바람에 광주 사람들이 막 반대 많이 하고 그랬죠. 경북도청이 지금 안동 근처 가면서도 많이 많았습니다. 경북도청. 대구는 이제 대구 광역시니까 도청 옮기려면 포항이 대구 다음으로 크지 않느냐. 포항에 와라. 그러기도 하고 또 무슨 소리냐. 국토의 중심에 가까운 구미로 와라. 그러기도 하고 무슨 소리냐. 경상북도 중에서 남쪽만 발전하고 이제 경상북도 북쪽은 발전이 안 하는데 북쪽, 안동 이쪽으로 와야 된다. 결국 북쪽, 안동 쪽으로 갔죠. 그러면 구미 쪽, 포항 쪽 사람들이 또 반대하겠죠. 이럴 때 내시는 게 풍수입니다. 여기가 명당이다. 그러면 민원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제 경북도청 풍수로 막 이야기하는데 소가 누워서 그냥 뭐 놀고 먹는 자리다. 뭐 참 어쩌면 그게 풍수라고 좀 비하하지는 않습니다. 제 풍수 뭐 이야기 좀 하지만 전 풍수 잘 모릅니다. 제 주변에 풍수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웃으면서 노상관데 저는 서당계다. 그냥 듣고 주워 들은 걸로 이야기 좀 하는 겁니다. 근데 서울 도성 정할 때 풍수원칙을 배제합니다. 서울을 수도로 정할 때는 풍수원칙 내세웠지만은 경복궁하고 주변에 도성 세울 때는 정도전한테 일임합니다. 이성계가. 정도전이 성리학자죠. 유학의 원칙에 따라 잡습니다. 처음에 경복궁 터를, 경복궁 건물을 동쪽을 바라보게 지었어요. 그걸 정도전이가 내려와서 보니까 황하죠. 유학에서 바로 주례에서 천자는 남쪽을 향해 바라봐야 되는데 무슨 동쪽이냐. 그 당시 건축 본부장들을 박살냅니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다시 지은 거. 그럼 경복궁 다 남쪽을 향하고 있죠. 남쪽을 바라보면서 좌청룡 우백호, 좌쪽 왼쪽에는 동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서쪽에는 사직. 이렇게 된 겁니다.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의 일부라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이거 실제 확대하면 글씨가 보입니다. 요게 백악산이고 여기가 경복궁, 요게 창덕궁입니다. 중심은 물론 경복궁이죠. 앞에 일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선 초 세종 때도 풍수, 대가인, 국풍, 최양서는 요게 주산이 요로 향한 게 아니고 요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게 경복궁 여기가 아니고 요렇게 해서 여기가 혈자리다. 그렇게 말하다가 한참 논란이 많았었다 그러죠. 그러기도 하고 또 아니다. 이게 주산이 아니고 요게 주산이라고 여기가 오히려 종묘 쪽이 혈자리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실제 여 경복궁을 중심으로 왼쪽 사직, 오른쪽 종묘, 대동여지도는 태묘라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요런 걸 그립니다. 그 외에는 도성, 이게 전체입니다. 도성 전체고 이 경복궁 쪽 앞에 지금 여기에 광화문 사거리입니다. 광화문 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쪽 동대문, 흥인지문, 서쪽 서대문, 돈이문 그렇게 있습니다. 태종 5년 도성 쌓는 일 시작해서 1월에 시작해서 9월에 마쳤으니까 아주 빨리 몇십만 동원했습니다. 그 당시 인구로 치면 정말 빨리 한 겁니다. 그렇게 상을 쌓았는데 백악, 북악산 그러죠 요즘. 낙타, 타락산 그러기도 하고 낙타산 그러기도 하고 낙산입니다. 목명, 남산, 인왕. 지금 이제 요 산들 4개의 산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풍수 얘기할 때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산이 북악산이고
좌청룡이 낙산, 우백호가 인왕산, 앞산이 남산, 그 4개 산을 쭉 둘러서 성을 쌓는 겁니다. 높이 5, 8m. 그렇게 안 높죠. 자금성은 궁궐담이 10m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도성, 궁궐담이 아니고 큰 도성의 높이가 요 정도라면 낮은 편입니다. 자, 요걸 볼 때 우리 또 중국 자금성은 엄청나게 크고 궁궐도 정말 큰데 서울은 뭐 도성도 낮고 궁궐담은 더 낮고 뭐 어지간한 사람 뛰어넘을 수도 있는 저런 궁궐 참 초라하다 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우리 조선의 임금들은 절대 군주적이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임금이 지멋대로 못합니다. 임금도 법에 따라 경국대전에 따라 신하들이 전하 안 됩니다. 상소문 올리면 참 함부로 못했죠. 자, 거꾸로 조선 임금 중에서 가장 권위가 셌던 중앙집권 절대 군주였던 임금 누구였겠습니까? 연산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정도로 다른 임금들은 절대 군주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궐도 일반 양반들 집들과 똑같습니다. 단지 칸수가 좀 클 뿐이죠. 대궐은 100칸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가는 100칸 안 되게 99칸까지. 한 칸, 두 칸이 뭐냐면 초가 3칸 그러듯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 그럽니다. 한 칸, 두 칸. 보통 초가 같으면 안방 하나, 가운데 마루 겸 뭐 작은 방 하나, 또 하나, 부엌 하나, 딱 3칸. 그래서 초가 3칸 그러죠. 근데 크기만 좀 그 칸수만 클 뿐이지 집 자체가 그렇게 대궐이 안 컸죠. 양반댁도 어지간하면 대궐 같은 그런 집들 짓고 있었으니까. 근데 중국의 궁궐에 있는 집은 일반 민가 집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크죠. 유럽의 왕들은 더합니다. 유럽의 성, 왕이 아니고 성주만 해도 그야말로 뭐 돌성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바로 주변에 일반 백성들은 운막 짓고 살다시피 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우리 조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친서민적입니다. 왕의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먹는 것 초화 식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 말로 치면 영양식입니다. 그렇게 편안한 그냥 지방 특산물 중에서 영양식. 뭐 중국의 황제만 해도 별의별 요리가 다 있었잖아요. 원숭이 골요리, 뭐 제비찜 요리, 별의별 뭐. 그래서 요리가 발달했다. 심지어는 요리 발달한 거는 그 시대에 아주 성질 까다로운 독재자가 왕이 됐을 때 요리가 발달한다. 입만 맞추려고 이런 말도 하는데 조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 큽니다. 평범한 일반 담보다는 좀 더 높은 일반 민가의 담도 그렇죠. 어리어리하게 안 높습니다. 고개 조금 들면 안이 보일 정도로. 어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외환민속촌 가서 쭉 둘러봤는데 외환민속촌에서 제일 큰 집, 일반 초가집 다 이렇게 보면 담 안에 마당이 보일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적인 겁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담을 통해서 도성을 통해서 안과 밖을 억지로 구분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그런 성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한양도성이 현존하는 전 세계 도성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 500여년을 도성 기능을 지탱했으니까. 이거는 도성이 오래 갔다라는 것보다도 서울 한 자리가 이렇게 오래 간 게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중국은 나라 자체가 200년 이상 잘 안 가요. 한나라가 좀 오래된 듯 하지만 200년 만에 망하고 신나라 됐다가 다시 또 한나라 되잖아요. 그래서 전한, 후한. 합쳐서도 400년밖에 안 됩니다. 조선은 나라 하나가 500년 넘죠. 고려도 역시 그렇고. 우리 참 스타일이 그런 겁니다. 그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군주 스타일이 아니고 자연 친화적이고 백성과 친화적이고 동화 같은 데는 그런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왕조도 오래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양 하나 딱 정하고 나서 500년 갔는데 지금은 도성 역할은 안 하지만은 그대로 서울, 경복궁터 바로 그 뒤에 청와대가 있고 그 바로 앞에 정부청사 있고 하지요. 그러면서 도성이 여러 번 고칩니다. 태종 때, 세종 때, 숙종 때, 순조 때 여러 번 고치는데 그 고친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당연히 태조 초기에 성사할 때는 자연석 같은 그런 투박한 돌로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좀 다듬어지기 시작하는데 세종 때 가서는 좀 더 다듬어지고 숙종 때 가서는 그 이제 네모 방안도 되지다가 순조 때 가서는 아예 그냥 정사각형으로 딱딱 맞춰집니다. 뭐 누가 봐도 점점 다듬어지고 점점 그렇죠. 모양새 갖춘 거 표현하는데 요거 아시고 서울 도성 한번 둘러보면 더 재밌습니다. 아, 요거는 태조 때 만들어진 초기성이구나. 아, 요거는 순조 때 만든 거구나.
아, 요거는 현대에 와서 몇 년 전에 보수한 거구나. 딱 알 수 있는 거. 요 도성 쌓은 돌 모양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낮고 해자도 없어 방어 기대하기 어렵다. 아까 5m에서 8m라 그랬죠. 그 정도 뭐 크게 사다리 놓고 다 뛰어넘습니다. 해자도 없었다. 해자가 뭐냐면 성 바깥쪽에 큰 도랑을 팝니다. 함부로 침략 못하게. 심지어는 경주 반월성도 반월성 밖에 해자가 있죠. 일본은 특히 해자를 팝니다. 그런 식인데 조선의 성, 한양 도성은 그렇지 않았죠. 높지도 않고 해자도 별로 없죠. 근데 조금 이제 역기를 세는데 만리장성 대단한 줄 알지만 만리를 쌓았는데 별로 효과 없었습니다. 높기도 높고 만리를 쌓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외적 방어가 된 게 아니고 그가 뚫리면 끝났습니다. 오히려 성 멋지기는 고구려성입니다. 역기를 센다 그랬죠. 이왕 세지만 살짝 말씀드리면 만리장성은 쉽게 말씀드려서 만리로 쭉 쌓은 겁니다. 이렇게 쭉 쌓았으니까 하나 뚫리면 그냥 뚫린 겁니다. 근데 고구려성은 여기 성, 여기 성, 여기 성, 요거 하나 뚫려도 여기 있고, 요거 하나 뚫려도 여기 있고, 요거 하나 뚫려도 여기 있고, 이거 건너뛰지, 건너뛰면 뒤에서 후공하니까 더 힘들죠. 이게 고구려성. 그리고 우리 성의 역사에서는 고구려성이 전술적 가치가 가장 높았고, 조선의 도성은 전술적 가치 별로 없습니다. 뭐 높이도 낮고 해자도 없어서 실제 서울 성 때문에 방어한 적 없습니다. 임진왜란 그냥 서울 근처 오니까 대번에 임금이 겁나 도망가 버렸죠. 병자호란 역시 청나라 쳐들어오니까 서울 도성 약한 거 알고 남한산성으로 옮겼죠. 남한산성은 천하의 요새인 줄 알았는데 남한산성을 바라볼 수 있는 봉우리에 올라가서 청나라 놈들이 거기서 대포를 남한산성으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면서 쏘니까 바로 그냥 또 항복해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참 도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사 목적의 방어 기능이라기보다는 유교 정신을 갖춘 그런 관념적 성격이 강하다. 아까 경복궁 터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궐 짓는 것도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 그랬죠. 도성도 바로 그와 같은 어떤 실용적인 것보다는 유학 사상을 강조하면서 평온을 기원했던 관념적 성격이 강했다는 겁니다. 또 군사적으로 봐도 도성이 너무 커서 보통 어디든지 궁궐 둘러싼 내성이 있고 바깥쪽 전체를 둘러싸는 외성, 그 지금 외성을 지금 도성이라 그러죠. 도성치고는 좀 컸다는 겁니다. 숭례문, 흥인지문 일대가 또 평지, 그렇죠. 지금 우리 숭례문, 남대문 그러죠. 흥인지문, 동대문 이쪽은 평지라서 군사들이 방어하기 힘들죠. 산을 막아서 쳐들어오기 힘들도록 해야 되는데 평지니까 힘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남한산성, 북한산성 그런 데 도망가려고 피해가려고 미리 딱 준비해 놓은 산성입니다. 예. 요거는 그래도 높은 쪽에 있는 산입니다. 예. 요건 좀 8m 좀 높은 쪽에 있는 산. 요보다 더 낮은 데는 한 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대문과 사소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성의 완성과 함께 숙정문, 흥인문, 숭례문, 돈이문의 사대문과 홍화문, 광희문, 소덕문, 창의문 같은 사소문도 만들었다. 사대문, 사소문 그렇게 만들었는데 태조실록에 홍화문은 통칭 동서문, 흥인문은 속칭 동대문, 광희문은 속칭 수구문, 숭례문은 속칭 남대문으로 또는 소덕문은 속칭 서소문으로 불렀다. 태조실록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서대문과 북대문은 근대에 와서 불리기 시작했다. 자, 이걸 왜 제가 소개해드리냐면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대문이라 하면 안 된다. 동대문, 남대문 이거는 일제잔재다. 아닙니다. 태조 초기에도 속칭 동쪽에 있으니까 흥인문을 동대문 그러고 숭례문은 남쪽에 있으니까 남대문 부른 겁니다. 단지 서대문, 북대문은 그런 말 안 쓰다가 최근에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대문, 남대문 그런다고 해서 이거는 일제잔재다. 그래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북한산, 북악산, 주산에서 경복궁, 요 경복궁 사거리, 오늘날 이제 광화문 사거리죠. 요걸 중심으로 동쪽 흥인지문, 서쪽 돈이문, 남쪽 숭례문, 요대로 북쪽 여기 돼야 되는데 산꼭대기는 못 지으니까 약간 옆에 숙정문, 북대문. 요 북대문과 동대문, 숙정문과 홍인지문 사이에 동서문, 해안문. 여기 또 동대문 흥인지문과 숭례문 사이에 광희문. 또 남대문 숭례문과 돈이문 사이에 소희문. 역시 서대문인 돈이문과 북대문
숙정문 사이에 창의문, 북소문. 이런 식으로 사대문, 사소문. 아까 말씀드렸죠. 경복궁 중심으로 좌쪽에 종묘, 우쪽에 이쪽에 사직. 그렇게 했습니다. 청계천이 이렇게 흐르고요. 이 도성이름 유교 사상의 풍수지리까지 반영한 겁니다. 공자가 실제 강조한 인이었지요. 물론 공자 논어에도 의를 이야기는 합니다. 뭐 군자는 의를 따르고 의를 밝히고 소인은 리, 이익을 밝힌다. 그런 말 쓰지만 공자의 주정신은 인이고 맹자는 인에다가 의를 강조해서 인의, 인과 의를 같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와 지를 넣어서 인이 예지. 요걸 사덕이라 하는데 맹자 고자상에 보면요. 바로 측은지심 인야. 측은지심, 측은해하는 마음에서 인이다. 그게 인이다. 수호지심, 의야. 뭐 나쁜 거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 이게 바로 의다. 공경지심. 이렇게 맹자 고자상에서는 공경지심 했는데 공손추에서는 사양지심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공경하는 마음을 예라 한다.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지란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사단칠정, 조선 초에 그렇죠. 이황과 기대성의 논쟁했는데 그 사단이 측은지심, 수호지심, 공경심 또는 사양지심, 시비심 요 네 가지를 사단. 여기서부터 인의 예지가 나온다. 인의 예지가 나오는 단초다. 그래서 그걸 사단. 이 내지는 사덕. 그렇게 말하죠. 요 정신이 반영된 게 사대문의 이름들입니다. 또 한해 동중서는 오행설의 바탕을 두고 사덕의 신자나 인의 예지, 맹자는 인의 예지까지 했는데 동중서는 오행설의 바탕을 두고 신 하나 더 붙여서 인의 예지, 신, 오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대문 말고 가운데 신자 붙은 보신각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오행 상생상극본인데요. 원래는 음양오행 많이 이야기하죠. 동양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데 음양과 오행 이론은 따로따로입니다. 음양은 주역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 오행은 뭐 서경이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다. 그것도 나중에 뭐 갖다 붙였을 거다 하는데 어쨌든 춘추전국 시대에 보면 음양과 묵자 계열에서도 오행을 좀 이야기하고 또 추연이 많이 이야기하다가 동융서가 정리했다는데 어쨌든 음양사상, 오행사상 따로따로 내려오는 것을 동중서가 정리해서 음양오행으로 융합을 시킵니다. 동중서 자체도 유학은 유학이죠.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음양오행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오행, 음양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남자, 여자처럼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 낮과 밤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음양이라면 오행은 목화토금수. 우리 월화수목금토일 하는데 월일, 일이 양, 월이 그 가운데 화수목금. 왜 순서가 화수목금이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오행사상에는 화수목금 순서가 아니고 화, 토, 금, 수, 목 또는 목, 화, 토, 금, 수 이런 식으로 순서인데 왜 화수목금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뭐냐면 상식이 뭐냐면 화는 토를 도와준다. 불이 있어야 쇠를 녹여 불이 있어야 재를 만든다. 흙을 만든다. 그 말이죠. 토생금, 토 흙 속에서 금, 쇠붙이나 또는 바위 등이 나온다. 또 금생수, 금, 쇠를 녹이면 물이 된다. 수생목,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란다. 목생화, 나무가 있어야 불이 탄다. 근데 꼭 진짜 여기서 불, 진짜 나무, 진짜 물이라기보다는 불을 상징하는 것, 흙을 상징하는 것, 쇠와 바위를 상징하는 것, 물을 상징하는 것, 나무를 상징하는 것, 그래 보면 돼요. 상징이죠. 이게 상생이라면 화가 토를 도와주는데 하나 건너서 화는 금을 그간다. 불이 쇠를 녹이죠. 금이 수 하나 건너서 목, 금이 나무를 친다. 쇠독기로 나무를 베죠. 목이 화를 도와주는데 하나 건너서 목이 토, 나무가 뿌리로 흙을 파먹는다. 화도 역시 하나 토 건너서 금, 불이 쇠를 녹인다. 이건 상극. 하나씩 돌아가는 게 상생이라면 하나 건너뛰면 상극이 됩니다. 뭐 생뚱맞는 엉뚱한 소리처럼 보이지만은 조선시대에서 가문에서 이름 정할 때 돌림자 그래 쓰죠.
돌림자 할 때 아버지 돌림자에서 한자로 불화변이 들어가면 자식은 흑토변 들어가고, 자식이 흑토변 들어가면 손자에 가서는 쇠금변 들어가고, 이렇게 딱 상생에 맞게 돌림자를 씁니다. 제가 이근철, 제가 나무목 근자입니다. 목이죠. 당연히 아버지 댁에 가서는 숫자겠죠. 그리고 제 아들 댁에 가서는 화자, 변으로 딱 나갑니다. 이게 뭐 돌림자 그렇게 쓰는 것처럼 우리 정신사, 우리의 문화사 속에 음양오행 사상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게 있는데 요걸 동중서가 좀 더 정리하면서 음양오행을 갖다 붙입니다. 물론 요건 동중서가 정리했다는 건 아니고 실제 그 흔적들은 묵자도 한번 정리해보고 뭐 추연이 많이 정리하고 동중서가 좀 더 정리하고 그게 또 오랫동안 경험해 오면서 좀 더 정리했습니다. 오행이 목화, 토, 금, 수지요. 목 안에서도 양음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천간, 지지, 가불병정, 요게 천간, 자축인묘, 진사오미, 요게 지지. 요 천간과 지지가 갖고 따지는 거 사주. 요즘은 몇 월 며칠이 그런데 옛날에는 뭐 을미년, 무슨 을미 이렇게 되죠. 을미년 그러면 목의 음과 미, 그렇죠. 토의 요렇게 갖고 막 성격을 따지고 말합니다. 그런 걸 보는 게 사주입니다. 자, 영통의 사주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동양의 어떤 수리 논리, 동양 나름대로의 좀 직관적 논리인데 여기서 또 하나 살짝 세면요. 사주가 틀렸다, 풍수가 틀렸다, 거짓말이다, 비과학적이다, 꼭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또 거꾸로 그거 맞다, 그거 틀렸다, 그건 미신이다 하는 사람도 정초에 가면 사주 보러 가고 또 뭐 집터 또 사업하려면 뭐 풍수 따지고 하지요. 동양적 논리와 서양적 논리가 좀 다릅니다. 서양은 1 더하기 1은 2다 딱 나오죠. 동양적 논리는 1 더하기 1은 2일 수 있다. 그리고 2가 되기도 하고 2가 안 되기도 한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딱 잘라 1 더하기 1, 2. 요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목화, 토금수, 목이라고 해서 꼭 나무, 화라고 해서 꼭 불이 아니고 나무 같은 성질. 나무 성질이 뭐 딱딱하기도 하고 뭐 물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도 대충 나무 같은 성질, 불 같은 성질 그래 보는 것처럼 사주도 큰 흐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오행과 음양을 종합해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정간지지를 맞춰서 수리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로 사대문, 사소문 정할 때 방위와 연결시킨다 그랬죠. 목이 동, 화가 남, 토가 중앙, 금이 서, 수가 북. 자, 계절도 봄, 여름, 가을, 목, 화, 토금수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인데 오행에 갖다 붙이려니까 계절이 바뀔 때가 토다. 자, 이걸 보고 참 내 궁색하다 생각해요. 4계절은 4계절이고 방위도 동서남북 4개고 그런데 오행은 5개지요. 짝이 안 맞죠. 안 맞는 걸 억지로 맞추려니까 중앙, 사계절, 뭐 환절기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절대 미신, 절대 또 비과학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딱 잘라 맞는 게 아니고 경험, 뭐 오랜 직관적 경험을 통해서 정리된 거 그냥 그런 거 같다. 어느 정도 그래 맞추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색깔이고 오기, 오미, 맛까지 다 연결시킵니다. 그러다가 유학의 오상, 인의 예지신도 요게 딱 대입합니다. 목은 인, 화의 예, 중앙토 신, 금은 의, 수는 지. 요거 말씀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린 건데 요 이름 갖고 사대문 정해집니다. 유학사상, 공자 아까 말씀드렸죠. 인 강조했지만은 맹자에 가서 다시 인과 의 그러면서 예와 지도 강조하고 그러던 것이 한나라 동서는 신까지 강조했다 그랬죠. 근데 요 춘추전국시대 말기에 잘 아시는 진시황의 분서갱류 사건이 있습니다. 분서갱류 사건에 의해서 특히 분서, 책을 불태우고 갱유, 유가 유학자입니다. 유학자를 땅에 묻었다. 진시황이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는 제자백가 수많은 선생들이 있고 수많은 사상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유학을 타도했습니다. 진시황 쪽은 법가거든요. 법으로 부국, 강병, 중앙 집권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제일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유학자입니다. 유학자를 싫어했습니다. 책 불태우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공자, 맹자 사상이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끝나고 진시황 있었지만 진시황 12년 동안 하다 바로 진나라 없어지고 한나라 들었었죠. 한나라 초는 오히려 도가 노자 장자 사상입니다. 그냥 억지로 간섭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가 7대 한무제 가서 이 동중서가 유학을 다시 공부하려고 보니까 공자 맹자 책도 잘 없어요. 이 양반이 똑하다시피 유학을 파고들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랑방에서 공부할 때 엉덩이에서 구더기가 막 기어 나왔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서 다듬어서 한무제를 찾아갑니다. 이걸 나라의 국교로 삼아야 됩니다. 도가 사상은 왕이 억지로 하지 않고 버려두는 겁니다. 바로 노자의 무의자연 그러죠. 자연스럽게 억지로 안 하는 것. 무의, 억지로 안 하는 겁니다. 무의 반대가 유의, 있을 유자보다 인위적이다 그러죠. 그래 억지로 안 하고 자연스럽게 버려두면 백성들이 절로 잘 삽니다. 이게 노자 장자 사상입니다. 이걸 한나라 초는 통했는데 7대 한무제는 성질에 안 찹니다. 그럴 때 동중서가 가서 그럽니다. 유학의 정신으로 딱 질서를 잡고 윤리 도덕 체계 세우고 나라 바로잡아야 됩니다. 동중서 그 정신 한무제가 확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때 유학을 국교로 만듭니다. 이때는 유학이 아니고 이미 유교가 되어버렸어요. 공자 명자는 뭐 음양오행 이야기 안 합니다. 주역에 음양이 있지만은 근데 아예 동서는 음양오행을 아예 유교 속에 포함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상강오류는 그런데 오류는 이미 맹자의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동서는 거다 3강, 5상강점에서 오류는 뭐 대충 보면 군신유인이 뭐 부보유별이니 각자 역할에 따라 제 역할을 하는 거라면 3강은 수직적입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 기강이 있어야 된다. 부부 사이도 기강, 부모 자식 사이도 기강 이런 식으로 질서 잡습니다. 이걸 한무제가 좋아해서 국교 만들었지요. 그래 흘러 가다가 유학의 제일 핸디캡이 철학이 좀 약하다. 그냥 노자 장자만 해도 큰 철학, 저게 뭐냐 싶을 정도로 철학이 있고 당나라 때부터 인도에서 불교 수입되고 나니까 아주 오묘한 깊이가 있는데 유학은 그렇지 못하다. 그게 핸디캡인데 송나라 때 가서 유학을 아주 또 깊이 있는 유학으로 바꿉니다. 이게 성리학입니다. 인간과 우주 만물의 본성의 원리가 뭐냐 이걸 따집니다. 근데 이때 윤리 도덕을 또 강조해요. 이 주위에 뭐 주자 그러죠. 성리학이 조선의 국교로 받아들인 게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아예 이성계 왕이 되기 전에 찾아갔습니다. 유교를 중심으로 나라 사로잡자. 고려 무너뜨리고 물론 고려 말에 이미 성리학이 싹 텄지만은 강조합니다. 조선은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이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도성터도 경북궁터도 다 유학에 특히 성리학적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요거 어디 문 같아요? 예, 동대문이라 말하는 흥인지문입니다. 이게 동쪽이 오행의 목이라 그랬죠. 목인데 목에 해당되는 유학의 사덕이 인입니다. 그래서 인입니다. 거기서 인이 흥하라 하고 그러면 흥인문인데 왜 흥인지문이냐. 이 동쪽이 풍수상 좀 약한 자리라 합니다. 우백호 인왕산은 좀 산세가 좀 있잖아요. 근데 좌백호는 낙산 그런 산이 있나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동대문 옆에 흥인지문 옆에 있는 성벽 타고 있는 그게 낙산공원, 그게 낙산이니까 자그마한 언덕이죠. 약합니다. 그 동쪽이 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산맥을 의미하는 지자 하나 더 붙입니다. 흥인문을 산맥 뜻하는 지자 하나 더 붙여서 보완해주고 거기다 옹성을 쌓는데 4대문 중에서 옹성은 요 흥인지문만 그래요. 옹성이 뭐냐? 이게 옹성입니다. 옹자가 단지 옹자입니다. 단지처럼 둥글다고. 이게 뭐냐면요. 요로 들어가서 요로 성문 들어가죠. 왜 사극에 보면 요 성문 막 부술 때 큰 나무 이런 거 갖고 막 쿵쿵 쥐어박아서 대문 부수잖아요. 근데 왜 저기 들어와서 이 성문을 부수려면 여기 들어가면 요렇게 뺑 둘러싸죠. 여기서 뭐 집중 포함하면 꼼짝 못 하죠. 그래서 이 옹성에서부터 온 말이 철옹성
쉽게 함락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평지에다가 외적 들어오기 쉽고 산세가 약해서 흥인지 지자 붙이면서 요런 옹성 붙이는 거. 요게 바로 흥인지문. 우리가 속칭 동대문이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흥인지문은 우리나라 국보 제2호다. OX. 국보 1호 다 아시죠? 숭례문, 남대문. 흥인지문은 국보 제2호다. OX. 정답은 X입니다. 흥인지문, 동대문은 국보 제2호가 아니고 보물 제1호입니다. 국보 1호 숭례문, 남대문이고 국보 2호는 원각사지석탑. 지금 탑골공원에 있는 그 탑이고, 예, 바로 흥인지문은 보물 제1호입니다. 자, 하나 더. 퀴즈 하나 더. 흥인지문은 동대문구에 있다. OX. 정답은 역시 X입니다. 원래 흥인지문은 동대문구에 있었어요. 동대문 따서 동대문구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종로구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왜 칼라가 아니고 흑백이냐. 이게 서대문 돈이문인데 일제 때 흘려버렸어요. 자, 서쪽이니까 오행의 금에 속합니다. 금인데 금은 또 사덕으로 치면 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넣습니다. 돈의, 의를 돈독히 한다. 서쪽은 중국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죠. 중국과 의를 돈독히 한다. 그러니까 일제가 싫어했으니까 이 돈이문 헐고 일로 전철기를 딱 갖다 그려볼 수 있겠죠. 남대문, 숭례문입니다. 오행이 화에 속하니까 화는 남쪽, 또 화는 사덕으로 치면 예죠. 예를 숭상한다는 겁니다. 원래 경복궁이 남쪽을 바라보니까 진짜 정문이 숭례문이죠. 정문. 근데 유교 정신은 예의를 숭상한다. 숭례문입니다. 근데 남쪽에 관악산이 불의 산, 화기가 많은 산입니다. 그래서 화기를 불로 다스린다는 의미로 불에는 불, 그것은 숭례문인데 화에는 예인데 다른 인파는 흥인지문, 돈이문 이렇게 써있는데 숭례문은 이렇게 가로로 써있습니다. 불이 이렇게 타오르죠. 그래서 이렇게 불잘 타오르도록 관악산의 불기운을 막기 위해서 불을 불러줘야 한다. 이렇게 글씨를 적었습니다. 이 글씨가 뭐 양녕대군 글씨다 아니다 안평대군 글씨다 말이 많죠. 근데 문제는 이래서 숭례문이 불타버렸죠. 참 이게 어쩌면 뭐 좋아한지 모르지만 일단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겁니다. 이거. 예, 이제 소문. 북대문은 서대 사대문 하나 남았네요. 숙정문인데 원래 북쪽은 지라고 했죠. 수에 해당되니까 바로 인해 중에 지에 속하는데 지 대신에 정자를 넣습니다. 넣는데 숙청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대문 만들어놓고 왜 닫아놨냐. 수기가 음기를 뜻해요. 쟤는 숙기가 없어서 뭐 참 부끄러움 많이 탄다. 쟤는 숙기가 많다 그러죠. 그게 음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섹시하다 아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숙정문은 열어두면 북쪽에 숙기가 들어와서 음기가 들어와서 서울 도성에 사는 여자들이 풍기가 물란해진다. 그래서 항상 닫아놨답니다. 그래서 이름도 다스릴 정, 음숙히 다스린다. 음기를 다스린다. 그냥 형식적으로 세워만 놓고 문은 닫아놓는 그런 식입니다. 요즘은 열려있죠. 자, 이제 사소문입니다. 동소문, 해화문, 바로 동쪽, 동대문과 북쪽 사이에, 북대문과 사이에 있는 해화문. 해화는 이제 은혜를 베푼다는데, 요 해화문 바로 바깥쪽에 여진족 숙소인 북평관이 있었대요. 여진족에게 은혜를 베푼다. 중국에는 의를 돈독히 한다. 돈이문이라 그랬는데, 여진족은 우리 아들을 보는 우리가 뭐 그야말로 이제 오랑캐 취급했던 그런 거라서 은혜를 베푸는 해화문. 그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 다음 서소문. 서소문은 그렇죠. 뭐 편의상 서대문, 남대문에 그러겠습니다. 서대문, 남대문 사이에 있는 서소문. 소덕문인데 요거 소덕문 세우고 얼마 있다가 왕후 이름이 소덕이었어요. 그래서 왕후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임금 이름이나 왕후 이름을 함부로 안 쓰죠. 그 피하기 위해서 소의문으로 바꿨답니다. 소에는 옳은 일을 밝힌다. 덕을 숭상한다. 그런 뜻인데 일로 시체 죽으면 이 문으로 나갑니다. 지금 이것도 같이 돈인문 흘릴 때 같이 흘려버렸는데 막 정말 후지죠. 성박히라 할지라도 이렇습니다. 이게 시체 흘러가는 게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산들이 있고 막 그런 식입니다. 묘지, 공동묘지가 있고 그래요.
뭐 서소문 이야기 나왔으면 그런데 서소문 가기 조금 전에 조금 앞에 홍제동이 있죠. 그 홍제동이 와 홍제동이었나면 병자호란 때 우리 여자들이 청나라 많이 잡혀갔죠. 잡혀갔다가 다시 도망오거나 돈 주고 사오거나 돌아왔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환향여 그러죠. 돌아왔지만은 조선의 6.25 정신에 따라 아주 그야말로 심지어는 사대부집 여자도 뭐 갔다가 돌아오면 그렇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많이 목매달아 죽기도 하고 뭐 그랬답니다.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임금이 홍제천에 씻고 돌아오면 정절 깨끗하게 씻은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홍제천에 씻고 돌아와서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임금이 은혜를 베풀었다. 홍은동 그랬답니다. 서소문 근처죠. 북쪽은 창의문, 창의, 뭔가 길고 표창한다. 창의문을 해도 자아문 그랬네. 그 옆에 이제 계곡이 자아문이 있어서 창의문이라 하는데, 아까 북대문, 숙정문이 항상 닫혀 있었고 반대로 이 북소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주통로라서, 북쪽 주통로라서 아예 북문 그렇게 불렀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남소문은 광희문인데, 광희는 광명을 뜻하는데 아까 서소문과 함께 요 광희문도 시체 나가는 자리입니다. 수구문 그러기도 하고 시구문 한데, 수구문이라는 거는 바로 청계천 물이 빠져나간다, 물이 빠져나간다 그런 의미고, 시구문은 시체가 빠져나간다, 죽은 시체 빠져나간다. 어째 보면 죽은 시체가 빠져나간다, 또 물이 빠져나간다면 끝을 말하죠. 어떤 또 풍수 뭐 도참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광희문 뜻은 광명을 뜻하는데, 조선 마지막 임금 고종과 순종의 연호가 광무융희다. 조선의 마지막 두 임금의 연호를 딴 거, 조선 초부터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건 우연히 일치가 아니고 조선 개국 초부터 조선의 끝을 광희로 봤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대문, 사소문이 정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큰 정신은 유학의 정신이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생활 속에 바로 오행사상 이런 걸 같이 우리 문화적인 가치까지 함께 담고 있는 게 사대문과 사소문입니다. 오늘날의 서울이죠. 서울 정말 근대와 현대가 이렇게 조화된 데가 잘 없죠. 경주 그는 주로 고대 근대 쪽만 많이 있잖아요. 물론 뭐 현대식도 있지만은 서울은 정말 초현대와 근대가 함께 살아 숨쉬는 서울입니다. 이 서울이 바로 백제 위례성부터 시작된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의 도성, 오히려 이 도성을 우리 서울에 사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수도로서 더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어째 보면 요즘 왜 풍수 이야기하느냐 하지만은 서울이 정해질 때, 또 도성과 궁궐이 정해질 때도 풍수 이치를 갖추었고,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도 함께 알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